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정 질환들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조사함에 있어서 이 비침습적인 전기 자극을 활용한 연구들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제리아트릭 치아트리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사이처리트리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8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인트로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이 알츠하이머 디시스는 어떤 신경 억제 시스템과 좀 연관이 있고, 이런 신경 억제 시스템의 이상적인 이상 증상, 이상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어떤 억제 시스템의 고장 혹은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감마 대역의 어떤 진동, 오실레이션의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성인 연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감마 리듬은 사실 이런 인지 기능과 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이 감마 리듬의 이상 현상은 알츠하이머 디시스의 어떤 병리학적 아니면 병태 생리학적의 어떤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침습적인 뇌자극, THS 같은 이런 비침습적 뇌자극은 어떤 특정 주파수로 뇌를 자극함으로써 감마 대역의 리듬을, 오실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감마 THS를 기반으로 어떤 뇌파에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을 한다는 것은, 이 알츠하이머 디시스 환자에게서 어떤 유용한 신경생리학적 지표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EEG만으로는 이 알츠하이머 디시스 환자들에게서 어떤 이 병리학적 변화를 좀 잘 포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성인 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감마 진동의 변화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임상적 지표, 그러니까 인지 상태 아니면은 혈액이나 어떤 혈액 안에 있는 어떤 염증성 바이오마커, 이런 것들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관되어 있는지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 역시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resting state EEG, 그리고 어떤 인지적인 상태 아니면은 염증성 바이오마커와 어떤 휴식 상태 뇌파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알츠하이머 디시스의 특이적인 어떤 바이오마커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조건입니다. 실험은 총 14명의 알츠하이머 디시스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실험은 총 6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이제 5day, 그러니까 6회 중 처음 5번은 이제 베이스라인을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자 5일 연속으로 베이스라인 컨디션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 5일 데이터를 모두 고려해서 하나의 베이스라인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5일 이후에 서로 좀 다른 날 와가지고 이 THS를 인가받는 이런 자극 세션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때 이 자극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자극 몽타주에 따라서 이 컨디션이 갈렸는데요. 우선 양극정극이 F3, P4에, 그리고 T7, O2, T8, O1, 그리고 F4, P3, 이런 식으로 양극과 음극정극이 이렇게 붙은, 리턴 정극이 붙은 컨디션들이 쭉 동일한 날짜에 하루 만에 수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극 시간은 6분, 자극 프리퀀시는 40Hz, 그리고 자극 세기는 2mA로 수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F3, P4라는 위치에 제가 빨간색으로 마킹을 해놨는데, 요걸 왜 마킹해놨냐 하면, 이 F3 그리고 P4 몽타주를 이제 해서 자극을 인가하고 뇌파를 측정을 했을 때, 저 컨디션에 대해서는 잡음이 좀 많이 껴 있어가지고 해당 몽타주는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다라고 이제 언급이 돼 있어서 저렇게 따로 표시를 해놨고요. 해서 이제 데이터, 측정된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이제 아래 설문 같은 어떤 인지 기능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의 뭐 중증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은 이제 몬트리올 코그니티브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모카 MOCA라고 좀 더 유명한 이런 이 인지 평가 관련된 태스크 하나, 서베이 하나, 그리고 뭐 크래프트 스토리 뭐 20일, 리콜 이미디어틀리 앤 딜레이드 뭐 이런 태스크를 하고 레이 오디터리 벌벌 테스트라는 것도 역시 이 인지적. 그러니까 사실 요 세 개의 서베이는 모두 뭐 카테고리가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 인지적인 평가를 위해 수행된 서베이고요. 그리고 블러드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 안에 있는 뭐 염증성 바이오마커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이제 IL-10, IL-17A, 뭐 TNF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이 혈액에 있는 바이오마커들을 뭐 또 따로 측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EEG를 측정을 해서 감마 파워를 측정하고자 했는데 이때 뭐 전 측정된 레스팅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O 상태를 기반으로 이제 측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밴드패스 필터 그리고 노치 필터링 걸고 노이즈가 너무 심한 채널은 제거한 다음에 ICA 그 다음에 제거된 채널에 대한 인터폴레이션 수행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CAR, D트렌드 그리고 FFT 기반으로 해서 30에서 90Hz 대역 사이에 있는 감마 파워를 추정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해서 이제 요거는 그냥 간단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뭐 간단한 모식도고요. 어쨌든 네, 이런 분석에 대한 메인 결과들을 좀 보시면은 우선 왼쪽에 있는 결과랑 오른쪽에 있는 결과랑 사실 거의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어서 이 그림에서 뭐 색깔 알록달록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노란색으로 있는 위치가 요 자극의 자극 정극 위치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유의미한 어떤 뭐 코릴레이션이 나타나는 채널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색깔이 진할수록 R값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빨간색이 이제 R값 그리고 노란색이 전극의 자극 전극의 위치를 말한다 라고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유독 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들을 좀 이렇게 시각화를 해놨는데요. 이 결과에서 해서 이제 우선 이 T7O2 몽타주를 했을 때에는 MOC 그러니까 인지과제 관련 이런 서베이 결과 서베이의 뭐 변화랑 그리고 이제 감마 파워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뭐지? 그리고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쭉 봤을 때 이 TNF 알파라고 하는 요 염증 바이오마커랑은 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F4 그리고 P3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리콜 이미디어티 뭐 벤탈리 벌바티움 그리고 이제 리콜 이미디어틀리 파라프레이즈라는 요 변화 인지적 지표들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동일한 몽타주에서 이 염증 지표 중 하나인 IL-10과는 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결과들을 쭉 봤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인지 기능이 낮고 그리고 염증 정도,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이런 감마 파워가 적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베이스라인은 5일이나 찍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안에서 이런 레스팅 스테이트 EEG랑 그리고 어떤 이런 지표들 인지 지표 그리고 염증 지표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같이 확인을 했을 때 어떠한 거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레스팅 스테이트,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이 자극을 기반으로 어떤 뇌파 변화를 자극을 통해 나타나는 뇌파 변화를 사용을 해서 이런 인지적 지표 그리고 염증 지표, 혈액 지표 사이에 어떤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이 이
알츠하이머 디시스의 어떤 병리학적 차이를 보다 민감하게 감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어떤 임상적 지표들과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들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감마 대역의 레스팅 스테이트 EEG 파워가 이런 임상적 지표들을 추정하는데 좀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셀 리포츠 메디슨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 메디슨 그리고 리서치 앤 익스페리멘탈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10.6 Q1에 레이팅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파킨슨병, 그러니까 파킨슨 디시스에 대한 연구인데요. 인트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킨슨 디시스는 베타 그리고 세타 밴드의 어떤 이상과 연관이 있는 대표적인 어떤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약물 치료 혹은 디프레인 스티뮬레이션 같은 방법은 침습적인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운동 증상의 좀 전반적인 향상을 유도하기에는 조금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중 이 TDCS라는 이제 비침수적인 자극 기법은 피질의 활성화를 좀 조절을 해서 베타 진동을 증가시키고 세타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는 이제 보고들이 있는 반면 이 THS는 특정 주파수를 자극으로 인가를 함으로써 어떤 타겟 주파수를 증폭한다거나 감소시킨다거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방식 TDCS와 TACS 요 두 방식이 각각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파킨슨 디시스를 파킨슨 디시스의 운동 증상을 개선하는지 그리고 이런 뇌파의 변화와 어떤 이 질환의 증상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진동 그리고 세타 진동의 변화가 어떤 증상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에 대한 둔화 효과 그리고 파킨슨스 손이 떨린다거나 이런 증상들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비침수적인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EEG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파킨슨 디시스 환자들의 이제 정상인 대비 세타 진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베타 진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단일 세션의 어떤 TDCS 혹은 TACS를 기반으로 각각의 자극이 뇌파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그러니까 TDCS는 세타와 베타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THS는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좀 조사를 하고 요런 THS 그리고 TDCS의 효과가 실질적인 이 파킨슨 디시스 환자들의 운동 증상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러니까 연관성 그리고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우선 실험에 사용된 이 오픈소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자면 두 개의 오픈소스 데이터가 사용이 됐는데 첫 번째는 27명의 환자 데이터, 27명의 정상인 데이터, 14명, 두 번째가 이제 14명 이제 각각 이제 환자와 정상인 데이터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뇌파 데이터는 모두 레스팅 스테이트 EEG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극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60명의 피험자를 모집을 해서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60명을 모집을 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 자극에 따른 이 어떤 운동에 대한 이런 지표들, 인지 지표 그리고 뇌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E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 조건이 THS, TDCS, 쉔 이렇게 있고요. TACS 같은 경우에는 C3 그리고 라이트 숄더에 각각 양극, 리턴 전극을 부착을 했고 TDCS랑 쉔 조건 같은 경우에는 C3, C4에다가 양극 및 음극 전극을 부착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TACS 같은 경우에는 20Hz,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자극들은 20분 동안 2mA 세기로 자극이 인가되었다라고 하고요.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8채널,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그림과 같이 8채널에서 측정이 됐고, 자극 전후로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이즈가 측정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밴드패스 필터링 그리고 2초 단위로 세그먼트 한 다음에 이제 스레시홀드 플러스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볼트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그먼트를 분석해서 제외를 한 다음에 FFT를 통해서 세타 그리고 베타 대역의 주파수 파워 변화를 확인을 하였다 라고 합니다. 해서 요거 쭉 보시면 이게 실험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앞서서 5분 동안 어떤 운동 둔화, 뭐 떨림 이런 거에 대한 지표 확인을 하고, 뭐 인지 정도까지 확인하고 뇌파 찍고, 그리고 자극과 함께 이 어떤 스티뮬레이션에 대한 이런 심플 리액션, 심플 리스폰스 태스크,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리스폰스 타임을 잴 수 있는 이런 태스크를 자극과 함께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설문하고 뇌파 찍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난 다음에 뇌파랑 이런 리스폰스 태스크를 한 번 다시 진행을 하는 이런 순서로 쭉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요 결과들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제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요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가 그냥 단순 글로만 좀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거부터 언급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쭉 분석을 진행했을 때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베타 파워의 감소 그리고 세타랑 알파 대역의 증가가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에서도 뭐 세타 파워의 증가 그리고 베타 파워의 감소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 디시스 환자들을 봤을 때 두 데이터셋 모두 공통적으로 이 세타의 증가 그리고 베타의 감소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요 결과들에서도 주로 세타 그리고 베타에 대한 결과만이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왼쪽에 있는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포 대비 애프터의 이런 변화, 세타 파워의 변화, 베타의 변화를 쭉 봤을 때 TDC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 대비 후 이 세타 파워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베타 파워 같은 경우에는 TDCS, TACS 모두 유의미하게 전 대비 후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 전후 그리고 이제 헬스 컨트롤까지 이렇게 함께 비교를 한 결과, 우선 첫 번째로 DCS 세타 대역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 대비 이제 헬스 컨트롤은 이제 자극이 들어가기 전에 환자들은 유의미하게 이런 세타 파워가 증가했지만 자극이 인가된 후에는 세타 파워가 이렇게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감소된 이 TDCS 세타 파워가 헬스 정상인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DCS의 베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 이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그리고 헬스 컨트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베타 파워가 요 두 조건에서 전 대비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된 포스트 TDCS 베타 파워가 헬스 컨트롤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기는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ACS의 베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이런 주파수 파워가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고, 이런 증가한 주파수 파워는 정상인과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자극 전은 헬시 컨트롤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베타 파워가 낮았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들을 특히 이 아래에 있는 이 결과들을 쭉 봤을 때 파킨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파워가 감소하고 세타 파워가 증가한다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DCS를 인가를 하니 증가하던 이 세타 파워가 감소를 했고, 이런 통계 차이도 사라지고, 그리고 베타 파워가 원래는 정상인데 뭐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환자에서, 근데 자극을 인가하니까 베타 파워가 증가를 했다 유의미하게
그리고 TACS는 뭐 세타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베타 파워에서는 원래 이런 감소하던 게 오히려 자극 후 증가했고 그게 정상인과도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뇌파 관점에서 증상적인 어떤 완화가 나타났다. 뇌파 이상이 완화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어떤 뭐 인지적 지표 그리고 행동적 지표들 사이에 이 자극 조건에 따른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한 결과인데요. 우선 이 UP DRS라는 점수는 자극 중증도로 나타내는 점수인데요. 이게 높을수록 중증도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S, THS에서는 유의미하게 전대비 후 감소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떨림 관련된 지표인데 떨림 정도는 DCS에서만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그리고 이게 둔화 정도인데요. 행동의 둔화, 느려짐 이런 거는 DC랑 AC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다. 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쭉 봤을 때 DCS, 뭐 ACS도 어떤 뭐 중증도 그리고 이제 둔화 정도를 이제 좀 완화시킬 수 있고 뇌파적인 변화도 이제 유도할 수 있지만 이 TDCS가 조금 더 세타, 베타 두 대형 모두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증상들도 종합적으로 모두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과인데요. 이제 요게 다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을 한 결과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여기는 다 DCS로 조금 포커스를 잡아서 다시 분석을 한 결과인데 우선 세타 파워의 변화랑 이 떨림 정도랑 DCS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그리고 베타 파워의 변화 그리고 둔화 정도 그리고 둔화 정도를 이제 DCS에서 봤을 때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TACS도 이런 둔화 정도 베타 파워의 변화랑 이제 둔화 정도로 나타났을 때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쭉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오른쪽에 이제 결과들이 추가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왼쪽 상단에 있는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뭐 단순히 사실 코릴레이션 분석을 한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 어떤 뇌파 변화의 어떤 뭐 비율이랑 뭐 떨림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선형회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그냥 상관관계로 봐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TDCS 같은 경우에는 세타에서도 그리고 베타에서도 어떤 유의미한 뇌파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타랑 베타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베타분의 세타 파워의 변화가 이런 떨림 정도를 얼마나 잘 추정할 수 있는지 이런 선형회귀 모델 그리고 상관관계를 봤을 때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은 즉슨 이제 베타분의 세타 비율이 감소를 하면 할수록 이제 떨림 정도가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결과 그림 B 같은 경우에는 이 AIC 라는 거랑 뭐 베이지안 뭐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데 요 두 지표가 뭐냐면은 요 앞서 분석된 A 선형회귀 모델이 뭐 얼마나 이 잘 예측하고 그리고 모델의 뭐 복잡도가 뭐 적은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요 두 지표인데 값이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심플하고 잘 예측하고 이런 모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타 단일 지표보다 그리고 뭐 세타 그리고 베타를 함께 고려하는 이 비율 지표가 뭐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그러니까 더 잘 이런 지표들을 추정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그림 C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매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요 TDCS vs 쉐미라고 했는데 이게 TDCS 이펙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선으로 쭉 가서 이 떨림 정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TDCS가 세타 베타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TDCS가 이런 뇌파 변화에 미친 효과, 그리고 이런 뇌파 변화가 정말 이 서머 체인, 이 떨림 정도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TDCS가 서머 이 떨림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그냥 모식도처럼 이렇게 나타낸 결과고요. 해서 이제 A랑 B랑 각각 이제 여기로 화살표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크게 좀 그래서 결론적으로 TDCS가 이 떨림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정말 주었는가 라는 이 맥의 비율이라는 것을 좀 확인하려면은 이 A랑 B를 곱해서 계산되는 이 간접 효과랑, 네, 그리고 이제 TDCS가 직접적으로 이 떨림 정도에 미치는 효과인 이 토탈 이펙트, 총 효과를 이제 함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 효과, 이제 이 C 가지고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A 곱하기 B 나누기 C를 하면은 이제 맥의 비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TDCS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세타에 미치는 효과, 세타가 뭐 떨림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줬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를 구했을 때 한 58.8% 가량의 효과를 줬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다 라고 이제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사실 조금 더 직관적인데요. 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 그러니까 베타분의 세타 비율 가지고 이 떨림 스코어를 예측한 거랑, 그리고 실제 이 떨림 스코어를 이제 코릴레이션 딱 구해봤을 때, 세타 단일로 쓰는 것보다 이제 베타분의 세타로 쓰는 게 더 유의미하고 더 높더라, 상관 이 개수가.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좀 결과가 많고 복잡했지만, 요 앞선 결과랑 모두 이제 고려를 해서 보면은, TDCS든 TACS든 둘 다 베타 파워를 증가시킴으로써 어떤 파킨슨병의 둔화를 좀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TDCS는 이 세타 파워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떨림에 대한 개선 또한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단일 지표인 세타를 가지고 어떤 뭐 떨림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보다 베타랑 세타 비율을 모두 세타 베타 둘 다 이용을 해서 이런 비율로서 어떤 계산을 하는 게 더 잘 이런 떨림에 대한 스코어를 예측할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이 떨림에 대한 개선은 세타 파워에 대해서 유의미한 뇌파 변주 효과가 나타났던 TDCS에서만 어떤 개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떨림에 대한 이 증상,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은 베타 대역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라 세타 대역에 대한 어떤 뇌의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 DCS랑 ACS에서는 왜 효과가 다를까에 대한 고찰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TACS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파수로 타겟으로 이 뇌파 변조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DC 옵셋이 있는 자극으로 어떤 뇌 가소성을 조절하는 DCS와 달리 특정 타겟팅된 주파수가 존재하는 TACS가 세타까지 어떤 신경 변조 효과를 유도하기에는 모자랐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요 결과들을, 네, 요 논문에서는 요 결과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아이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시스의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4.1 Q&A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TES 관련 논문이 아님에도 들고 온 이유가 있는데, 간혹 이제 DCS나 THS 관련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가바, 뭐 GABA라고 해가지고 어떤 흥분성, 뭐 억제성 메커니즘 관련된 어떤 호르몬이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전, 그래서 조금 더 딥한, 조금 더 사이언스적인 디스커션을 다루는 논문들에서 주로 나오는 어떤 지표들,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요 GABA, 그러니까 가바. 네, 우선 실험은 14명의 이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고, 실험은 총 2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약 2주, 최소 2주의 간격을 가지고 2회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실험에 사용된 이 태스크들을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텍타일 디스크리미네이션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극 세기에 따라서 이 세 종류의 자극 세기가 이제 손가락에 인가가 되는데, 이때 이제 진동 신호, 텍타일 스티뮬레이션이 세기가 뭐 약한지, 그리고 중간인지 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을 해서 요걸 맞추는 이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80 트라이얼이 이제 전체 이 태스크 전후로 이제 수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에 이제 제시되는 이제 텍타일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요 푸른색 박스 안에서 이제 코 스티뮬레이션 온이라고 나와 있는 요때 인가되는 이 자극의 주파수는, 이게 앞서 인트로 요약할 때 설명드렸던 레조넌스 프리퀀시인 23Hz, 그리고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보다 높은 이 39Hz, 그 두 종류로 이제 인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뭐 GABA 그리고 뭐 GLX라는 것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MRS라는 것을 이제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MRS가 뭐냐면은 이제 MRI에 대한 어떤 fMRI를 어떤 측정랑 되게 유사한 방법인데, MRI를 가지고 어떤 뭐 지표를 뽑아내는 하나의 뭐 방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혈류량의 변화, 이런 걸 가지고 뭐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 MRS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학적 이제 화학 물질의 농도를 측정을 하는 기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MRS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그 얼리, 그리고 사실 비포, 애프터죠. 그래서 이제 얼리랑 레이트 MRS를 측정을 해서 이 GABA 그리고 GLX의 농도를 이제 변화를 확인을 했고, 이 농도를 측정을 할 때 사용한 방법으로 뭐 메가프레스 메소드라는 걸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논문의 메인 리서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설명드리기에 앞서 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MRI 기반의 어떤 피겨가 있는데요. 앞서 메서드에서 설명드렸던 요 모식도에 이제 뭐 fMRI도 뭐 전후로 10분씩 이렇게 찍었는데, 요걸 찍었던 이유가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박스로 이런 그 스마트 센서리 콜텍스를 타겟으로 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가바 그리고 GLX의 농도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 fMRI가 측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패널 B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류율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ML 스코어라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극이 손가락에 인가되는 자극이 얼마나 센지를 판별하는 이 태스크에 대한 오류율이고요. 그래서 요걸 쭉 봤을 때, 이 결과를 봤을 때 레소넌스 프리퀀시로 이제 텍타일 자극이 인가된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전후로 없고, 39Hz로 이제 레소넌스 프리퀀시보다 높은 프리퀀시로 자극을 인가했을 때는 이런 오류율이 전 대비 후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에는 이런 공명 주파수보다 높은 프리퀀시로 자극을 인가했을 때 어떤 이런 지각학습 능력이 뭐 손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패널 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 RMS MRS로 찍은 이 가바 그리고 뭐 GLX에 대한 오리지널 데이터가 요건데, 자기들이 어떤 뭐 보정 처리,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방법들을 뭐 적용을 해서 이런 피팅을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실제 값들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정량을 할 거다 해서 어떤 그냥 정상적으로 그런 전처리 데이터 분석에 대한 뭐 전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D와 그림 E가 각각 이 GLX 그리고 가바에 대한 이제 변화가 나타내는데요. 지금 Y축 보시면은 뭐 가바, 콤론, 뭐 NAA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이 NAA라는 지표 대비 이제 가바 그리고 GLX의 비율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NAA라는 것과 이런 비율을 보느냐 라는 거에서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요 NAA라는 지표 자체가 이
세포 혹은 이제 혈액 내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농도를 가지고 존재하는 대사 물질로서 그런 뇌 대사 상태 그리고 뭐 실험 조건에 따라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사 물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NAA가 저희가 뭐 렐러티브 파워를 계산하듯이 이런 대사 물질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비율로서 이런 GLX 그리고 가바에 대한 이 농도 변화를 요걸로 이제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과를 쭉 봤을 때 이제 at resonance 그래서 3Hz 자극을 했을 때는 이제 GLX, 가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39Hz의 이제 above resonance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가바에 대한 농도가 전 대비 후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early 가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실험을 쭉 해서 자극이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23 그리고 39Hz의 자극이 인가되자마자 이제 찍은 요 가바랑 그리고 이제 태스크에 대한 에러 레이트의 이제 변화를 이제 상관관계를 쭉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 값이 높을수록 오류율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at resonance 23Hz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above resonance 같은 경우에는 요 두 지표 사이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 결과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이 초기 그러니까 자극이 시작함과 동시에 찍었던 이 초창기의 가바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이후에 그러니까 자극이 쭉 들어간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오류율의 증가가 훨씬 더 크다. 그 말은 즉슨 GABA가 초기 GABA가 낮을수록 이런 자극으로 인한 학습 손상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결과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를 어떤 사람의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에서 이제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입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주파수에 따라 이런 다른 이펙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걸 기반으로 프리퀀시 디펜던트 플라스티시티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 주파수 의존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주파수 의존적 이제 뇌 가소성 이라는 것은 억제성 시스템인 이 시스템에 속하는 이 GABA 가바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 왜냐면은 이제 이 39Hz 주파수 간의 어떤 트렌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이 above resonance 조건에서만 유의미한 이런 가바의 차이가 나타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적 변화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억제성 시스템과 연관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GABA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파수 의존적인 이런 이펙트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이런 초창기 얼리 가바 농도를 기반으로 어떤 개인의 학습 변화 정도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논문들 정리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연구에서 이제 채널와이즈 분석을 통해서 뭐 코릴레이션이 뭐 유의미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채널 와이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채널에서 뭐 유의미했고 어디서 뭐 높았고 낮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거랑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채널 와이즈로 보는 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뭐 그 뒷단으로 좀 빼고 우선적으로 뭐 ROI를 구분을 해서 그 ROI에 대한 뭐 평균 뇌파와 어떤 뭐 지표들과의 상관관계가 뭐 유의미했다, 유의미하지 않았다,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전극들에서 뭐 조금 더 두드러진 뭐 상관관계가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이런 뭐 알츠하이머 디시스와 어떤 뭐 연관이 있는 뇌 영역, 뇌파의 뭐 파워, 뭐 아니면 염증 정도 이런 것들이랑 연관을 돼서 이 뒷단에 뭐 디스커션 이런 것들을 뭐 이해를 하고
아니면은 뭐 질환과 이런 뇌파 사이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좋은 방향이지 않았을까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 이 메디테이티드 아날리시스라고 이제 매개 분석이라는 게 수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어떤 요인 하나가 어떤 이펙트를 나타내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기여를 했다라기보다는 어떤 효과가 이런 요인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수가 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분석 기법인데, 요걸 하면은 이제 어떤 뭐 A가 B의 효과를 줬고 B가 C의 효과를 준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C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줬고 이걸로 뭐 설명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조금 복잡한 인과관계, 연관성을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은 알겠지만, 어 요렇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요 메디테이트 아날리시스 밖에 없었는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간편한 분석은 없는지, 요 부분이 조금, 네, 제가 요 부분은 많이 알지는 못해서 요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웠고요. 그리고 요런 생각을 들게 했던 이유가, 이 논문 두 번째 논문에서 시각화, 이 메디테이트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 이런 시각화를 했을 때 이제 뭐 알파, 베타, 뭐 A, B, C 이렇게 있는 수치들이 뭐 마이너스 1.7, 뭐 0.08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본문에는 그냥 뭐 이렇게 했더니 58.8% 정도로 설명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 A, B, C에 있는 소수점 자리 수들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절차를 거쳐서 58.8%가 나왔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직관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수식적인 뭐 인사이트를 준다든가, 그것도 안 되겠으면은 뭐 시각화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거나, 그래서 요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과를 시각화하는 부분이 좀 더 직관적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게 조금 아쉬웠던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스폰스 프리퀀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라는 것은 이제 인지가 되었는데, 사실 이런 레스폰스 프리퀀시라는 게 개인마다 이게 다 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뭐 fMRI도 찍고 뭐 되게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이런 개인의 어떤 레소넌스 프리퀀시를 찾을 수 있는 뭐 뇌파를 찍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fMRI를 기반으로라도 뭔가 좀 분석을 시도를 본다든가, 이런 식의 좀 절차 혹은 시도가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fMRI 데이터를 이제 뭐 기존에 뭐 레포트를 해서 뭐 사용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제 본문에서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fMRI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뭐 하고서 이제 뭐 레퍼런스가 달려 있어서 요걸 확인을 하긴 했는데, 선행 연구에서 요거를 레포트를 한 거랑은 조금 별개로 어 보충 자료가 서플리멘터리에라도 요 주제, 이 논문의 주제랑 조금 매칭되는 분석을 조금 새롭게 해서 요걸 좀 추가를 해주고, 이 뭐 GABA, 뭐 GLX 이런 것들의 변화, 그리고 뇌 활성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디스커션이 됐다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논문 한편으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